자, 이번 시간은 35페이지예요. 지상권부터 할게요. 용의물권의 대표적인 형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를 우리는 용의물권이라 그래요.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먼저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이다. 그죠? 지상권.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이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대상은 타인의 토지, 그 다음에 그 하는 모습은 이용하는 물건. 어떻게 왜 이용하냐 하면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아니면 수목을 이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권. 그럼 지상권 어떻게 취득하냐?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을 취득하려 지상권자하고 이렇게 지상권자 두 사람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상권 설정자라는 것은 소유자겠죠. 물론 토지 소유자일 겁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만 했으면 안 되죠. 왜? 바로 지상권은 부동산 물건이잖아. 부동산 물건에 관하여 계약을 했으니까 반드시 지상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지상권 설정하는 등기를 해야 이때 이제 드디어 지상권자한테 지상권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이 지상권은 바로 약정 지상권이다. 그죠? 당사자 약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상권이니까 약정 지상권이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약정 지상권의 취득 모습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행위를 하고 계약입니다. 물권 계약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하면 이러면 186조에서 지상권이 약정 지상권을 성립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이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예컨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지상권을 상속받는다든가 그러면 상속인은 지상권 상속받으니까 지상권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 187조에서 취득하게 되어 있죠. 그 외에요,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지상권이 있어요. 우리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에 있는 데는 지상권이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할 필요 없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법정 지상권. 그래서 크게 나누면 지상권이 유형이에요. 이 지상권에는 약정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지상권 취득의 모습에 따르면 약정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법정 지상권에서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등기할 필요 없이 이미 지상권 취득했다. 이 법정 지상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춰야죠. 법상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게 갖춰졌을 때 이루어지는데 보통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고 민법에는 법에 규정이 있고 또는 특별법에 규정을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관습법상에도 인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법정지상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민법에 있는 것은 305조, 366조의 법정지상권 두 가지 형태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 그 다음 특별법상에 있는 데는 것은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정지상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법이요.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험 보면 안 들어가니까 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것은 판례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인정되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305조, 366조의 법정지상권,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관습법에 쓰이는 데는 우리 판례가 요건을 갖춰놨죠. 판례가 이런 요건을 갖추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한 이 판례 이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이 지상권의 성립 모습입니다.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의 특징은 뭐라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이러한 법 규정이나 관습법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서 인정하는 지상권이다. 자, 약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을 취득해버리면 모두 우리 민법상에 지상권의 내용을 갖게 되죠. 그죠? 법정지상권이든 약정지상권이든 간에 지상권을 취득해버리면 지상권 내용이 발생해요. 이게 내용이 다른 말로 하면 지상권의 효력이죠. 우리 법상으로 일정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지상권은 최소한 30년, 15년, 5년의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라고 하죠. 존속기간은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경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는 30년 이상, 보통의 건물을 소유할 목적일 때는 15년 이상,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일 때는 5년 이상을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예요. 그래서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이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약정이 없어도 이걸로 간주해버려요. 최소한.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을 양도한다든가, 지상권 존속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지상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쓴다든가, 이런 것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지상권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약정을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와 계약할 때 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또 역시 뭐예요? 이것도 역시 지상권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서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35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그죠? 지상권자는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상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토지를 임대한다든가, 또는 지상권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쓴다든가 이런 것이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지상권이 존재할 때 그러면 토지 사용료인 지료 지급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가? 이것은요, 지료 지급에 관한 이 의무는 약정이 이루어졌을 때, 지료 약정이요, 약정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약정,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의무가 생긴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민법상에 지료 지급하여야 지상권 성립한다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있을 때 그때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지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약정이 있는데 그것을 2년 이상 연체한 경우, 이때는 지상권을 소멸시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만 여기 2년 이상 연체라는 것은 연체 금액이 2년분 이상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이상일 때, 이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즉시 소멸해버립니다. 즉시 소멸해요. 즉시. 이게 청구라 했지만 이 의미는 뭐예요? 형성권이다. 이런 뜻이겠죠. 형성권. 그 말은 뭐냐? 청구하는 즉시 지상권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2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은 이렇게 지상권 소멸 청구뿐만 아니라 기간 약정이 완료되면, 이 기간이 완료되면 지상권 소멸하게 되겠죠. 자, 지상권을 소멸했을 때 자,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한번 살펴보세요. 당연히 토지 위에는 지상물이 존재할 수 있겠죠. 즉 지상권자 소유물인 지상물이 존재할 수 있겠죠. 지상권을 소멸했을 때, 자, 이때 소멸은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 자, 이 토지에 갑소유 토지인데요. 여기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여기에다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을이 신축. 그러면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겠죠, 이렇게. 이 을이 누구예요? 지상권자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이 지상권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하면 원래는 지상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건물을 철거해 줘야죠. 갑소유 토지에 놔두면 안 되니까 철거해야 되는데 이때 말이죠. 원칙은 지상물 회수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이자 이거는 권리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지상권자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민법에 특칙이 하나 있다 이거죠. 민법의 특칙이.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지상권이 기간 만료를 소멸했을 때 이때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한테요. 지상권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권 갱신. 한 번 더 연장하고 싶다 이 말이죠.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즉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는 여기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뭐예요? 약정 갱신이 이루어지겠죠. 합의해서 갱신이 이루어지겠죠. 약정 갱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상권자가 한 번 더 연장하기 위해서 갱신을 청구했는데 이 설정자가 거절해 버렸어요. 이렇게 안 하겠다 라고 설정자가 거절해 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지상권자는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되는데 우리 민법에는요. 이때 지상권자는 거절당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한테요. 야, 지상물 써야겠네.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요. 여기에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했을 때 사시오. 당신이 사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하면 이 건축물 있죠? 을 소유 건물을 갑한테 사라 이런 거예요. 사라. 이게 사라. 자, 이때 이게 의미가 가장 커요. 이 의미가 지상물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청구권이란 것은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청구하는 게 아니야. 즉 청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 나 안 사 이렇게 하면 끝나나? 아니란 거죠. 이게 바로 이 법에서는 청구권에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매매 계약을 완성시켜버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이. 그러면 형성권이 되니까 이 지상물 매매에 관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청구하는 순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린다는 거야. 그 대금은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가상당이지 뭐. 시가상당액에 의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린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지상권 설정자는 매수인이 돼 버려요. 여기에 지상권자는요, 당의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돼 버려요. 이 청구에 의하여 사세요 하는 순간에. 그러면 이 매수인으로 돼 버렸으니까 뭐예요? 시가상당액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권리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지상권자에게 강력한 이러한 권리가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이때 그럼 이런 약정을 아예 미리 포기시켜 버리면 안 되냐? 안 돼요. 그게 뭐냐?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 권리 있죠? 요 절차요. 요 권리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로 해석해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면 그러한 약정들은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 버려요.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은 무효다. 그게 뭐예요?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제도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의 성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설정자는요, 이 토지 위에 있는 자기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사야 된다. 사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하나 지상 일정 공간 있죠.
뭐 예컨대 지표에서 만약에 지상 30m부터 50m 그 20m 공간을 내가 지배하겠다라고 하면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지하 20m부터 지하 40m까지 공간 20m 공간을 내가 지배하겠다라면 구분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구분 지상권을 이용해서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구분 지상권은요, 여기 지상권은 뭐냐면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분 지상권에서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 지상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나머지는 지상권 설정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지역권.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때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라 그러죠. 지역권. 자, 요역지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증가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뭐라 하냐? 승역지라고 해요. 승역지의 이용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죠. 자, 예컨대 여기가 도로인데 여기 있는 갑소유 토지가요.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을소유 소유자한테 둘이 합의해서 이만큼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토지 소유권은 증가되겠죠. 요 토지는 편익이 증가되겠죠. 왜? 도로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토지 활용도 확 높아지니까 가치가 확 높아지겠죠. 요게 우리는 통행지역권이라 표현해요. 여기에 통행지역권을 이렇게 취득한다면 갑의 토지 소유권의 가치가 편익이 증가되니까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요 갑의 소유 토지를 여기를 우리는 요역지 이렇게 표현하고 요 부분을 즉 을소유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요 토지 요 부분요. 요것을 뭐라 그래요? 요걸 승역지 이렇게 표현해요. 요 부분을. 요역지, 승역지. 여기가 지역권의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이 지역권자 될 것이고, 여기는 지역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런 거죠.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이래 되겠죠. 그러면 지역권 어떻게 취득하냐? 두 사람 사이에 지역권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자, 지역권은 부동산 물권이죠. 토지에 대한 부동산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겠네. 그죠? 설정 등기를 하면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게 대원칙이죠. 다만 우리 민법에는요. 294조에 보면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고 있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20년간 지역권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평온건전하게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되면 지역권을 취득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294조 시효 취득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 이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자, 이것을 우리는 요역지, 여기를 승역지.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야 돼. 1필지. 승역지는 1필지의 일부여도 무방하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지역권이랍니다. 자, 특수지역권은 뭐냐? 38페이지 가보시죠. 특수지역권은 어느 지역 주민이 단체로서요.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이나 야생목,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수지역권. 그러니까 특수지역권은 사실상 시골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어느 지역 주민이 단체로서
타인의 토지로부터 여기에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체적으로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 특수지역권이라 한다. 요 수익권을 우리는 특수지역권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는 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 법 조문에는 지역권을 돼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다 해서 인력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특수지역권은 인력권의 성질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지역민의 권리다.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받는 거다. 사람이 편익을 제공받으니까 인력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따라서 인력권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만 이 특수지역권이라는 인력권을 보유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상속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역은요, 뭐 동리를 말하는데 시골이죠. 시골 자연부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비법인 사단이 단체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것은요 총류적이죠. 보유한 형태, 단체가 보유한다. 이 보유하는 형태는 뭐냐? 총류하고 있어요. 총류. 그러니까 타인 토지 수익권을 총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특수지역권은요, 그 지역에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합니다. 관습이 우선하고, 우리 법 규정보다, 민법 규정보다, 그죠? 관습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영역이다. 이러겠죠. 특수지역권. 요게 법 302조에 있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성격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여기에 이 동네 사람 동네가 하나 있고, 자연 불악입니다. 여기에 동네가 있다. A 동네, B 동네에 있으면 A 동네 사람은 이 지역에 여기가 예컨대 뭐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 임야를 할까요? 산을 할까요? 여기 가서 보면 뭐 진달래도 따가지고 이렇게 채취해서 또는 나물도 채취해서 먹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소를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양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옛날부터 쭉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는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만이 여기에서 이 토지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게 바로 특수지역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 동네 사람은 이 동네 가면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갑소유산에 여기 가면 안 돼. 여기는 을을 소유산이야. 근데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래요. 봄에는 나물도 채취해다 먹고, 또 화전도 부쳐 먹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 B 동네 사는 사람만이 여기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게 또 역시 뭐예요? 바로 특수지역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시골에 가면 이런 게 있다. 그죠? 오늘날에 뭐 거의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특수지역권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내놓고 지급하고, 당의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다가, 그 다음 기간이 만료되면 당의 전세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전세금 줬던 것을 돌려받는 거죠. 자, 그런데 전세금을 전세권 설정자인 그 부동산 소유자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가 우리 법상 전세 목적물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자, 먼저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 되죠. 왜? 부동산 물건이니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이렇게 되면 전세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보통의 전세, 뭐 아파트 전세 났다, 내가 아파트 전세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등기하는 거 아니죠. 그냥 임대차 계약이죠. 보증금 주고, 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5억, 3억 이렇게 주고 그 집에 살다가 그 다음에 나가면서 그 5억이나 3억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줬던 걸 돌려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전세권 등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냥 보통 채권적 전세, 즉 임대차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민법에 물권법에 있는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할 당사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전세권 설정 계약하면서 전세권 등기도 해야 되는 거야. 등기소에 갔어요. 물론 이때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반드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전세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전세권 만드는 모습이다, 그죠? 전세권 지급이 뭐라고? 전세권 성립하기 위한 요소예요. 자, 그래서요, 전세권 모습을 보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금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급할 때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교부해야 되는 것이,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채권이 전세권 취득할 사람한테 그 전세권 설정자인 당의 부동산 소유자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돈 받을 권리를 지금 돈 주는 것 대신에 그걸로 하자, 대체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름할 수 있죠. 지급은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전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전세금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럼 뭐예요? 당사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자, 이렇게 전세권 성립하면 이 전세권의 내용은 뭐냐면 당해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면 용익 물건이죠.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니까 이게 전세권의 성격이 가장 기본적 성격입니다. 용익 물건성. 그런데 말이죠. 이 전세금은, 지급된 전세금은 전세권이 소멸되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 반환받아내야 되잖아요. 즉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채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요. 이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전세권에다가 여기에 이 안에다가 경매권을 인정하고 이 채권을 안 주면 경매에서 나오는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줘요. 전세권 안에다가 이걸 인정해요. 그럼 요 성격은 뭐냐? 바로 담보물권성을 띠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전세권 속에는 용익물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성격 때문에 그래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하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자한테 줬다는 것은 바로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당권자가 되잖아요. 은행 같은 데 돈 빌렸으면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이 경매 처분해버리잖아요. 경매한 다음에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그 은행이 먼저 우선 변제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저당권 아니에요. 그 저당권이 바로 담보물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에도 그러한 성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을 가지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세권 등기가요. 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에 이 담보물권성이 있다라는 것은 담보물권은요, 부종성, 돈 받을 권리가 있을 때만 담보물권 성립한다는 부종성이 있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전세권이 존속하는 거죠.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반성. 수반성이라는 것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는 전세권도 함께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수반한다.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전세권에 소멸했다. 전세 목적물이 부수어져가지고 멸실돼가지고 전세권을 소멸할 운명에 처했다. 그런데 그 전세권 설정자가 가치 변형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더라. 즉 그 물건이 부수어진 없어지는 만큼의 채권 돈 받을 권리가 제3자한테 있더라. 그러면 그 권리 위에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물상대위성. 그리고 불가분성. 전세금 다 받을 때까지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이 성격이 당연히 인정돼요. 담보물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내용이 전세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자는요, 당의 목적물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고 전세금 반환 받는다. 이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종료되면 전세금 반환 받으면서 당에 전세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전세권 등기도 마저 해줘야겠죠. 이런 관계가 전세권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매하고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바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고 전세금 안 돌려주니까 경매 주세요.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보장되는 게 전세권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가면 전세권 소멸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놨죠. 거기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세권은요, 기본적으로 10년 넘지 못하게 놨어요. 우리 민법은 최장 10년 넘지 못하게 놨어요.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전세권에 들어가서 공부해야겠죠. 자, 41페이지 가면요, 전세권과 임차권 구별해놨죠. 기본적으로 전세권이라는 것은 물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권.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요, 채권이에요. 이 물권이란 말은 뭐예요? 전세 물건을 지배한다는 거죠. 여기는요, 임대인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죠.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있어요? 경매권도 있죠. 우선 변제권도 있죠.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배우고 나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런 내용을 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익히면 좋겠죠. 우리 기본 교재에 가면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 가볼까요? 유치권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 여기 담보라는 말 자체가요, 뭐예요? 채권 회수의 안전장치다, 그죠? 법적 안전장치예요. 그것을 우리는 담보라 그래요. 채권 회수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을 담보제도라 그래요. 그 담보제도가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얻는 그러한 담보제도가 담보물권이에요. 이게 물적 담보라 그러죠. 이것을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안전장치를 했으니까 물적 담보라 그래요. 이에 반해서 인적 담보도 있긴 해요. 인적 담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우게 되는 보증제도예요. 보증제도. 이 보증제도는 대표적인 물적 담보제도예요. 이게 인적 담보제도예요. 보증인에 대하여 야, 채무자가 돈 못 갚는다. 보증인 네가 그러면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람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제도 안에는요. 담보제도 안에는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제도가 있고 인적 담보제도인 보증제도가 있다. 이걸 우리 두 가지 다 간단하게 배우죠. 근데 여기는 시험에 나오기가 쉽고요. 여기는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이렇게 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리만 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죠? 원리가 알아둬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죠? 자,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러면 물적 담보제도인 담보물권을 좀 보자. 담보물권제도. 여기는 우리 민법에 이 물권의 종류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과 질권이라는 담보물권과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이렇게 인정했는데 여기에 질권은 물건에 대해서는 여기는 동산, 여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해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그러면 유치권은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하도록 돼 있죠. 대상이래, 대상, 물건. 다만 여기에 요 질권에는요, 동산 외에도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질권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죠. 물론 여기도 권리에 대해서요, 지상권이라는 권리,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여기는요, 지상권, 전세권이 들어갈 수 없겠죠. 여기는 지상권 안 돼요. 전세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저당권의 목적물이기 때문에
대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 성격이고, 그 다음에 성립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유치권은요, 이거는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하는 물건이 담보 물건에 따르는 거죠. 당사자 약정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니란 거죠. 유치권, 담보 물건 성격이. 즉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에 따라서 이 유치권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유치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에 의하여 성립하는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 담보 물건. 따라서 이것은 약정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는 뭐예요? 부동산이라도 등기 안 하겠죠. 유치권은 등기로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 성립은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 이것을 반드시 숙지해야겠죠. 그 다음에 질권이나 저당권은요. 이것은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약정. 여기는 법정임에 부여해요. 여기는 약정 담보 물건이에요. 약정 담보 물건이니까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동산 질권, 부동산 저당권이 발생해요. 그러면 동산 질권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인도가 필요하겠죠. 약정이니까. 그러면 약정이니까 부동산 저당권이니까 여기는 뭐 해야 되겠어요? 등기를 해야겠죠. 여기는 당연히. 그렇죠. 약정 질권, 약정 저당권이니까 약정은 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인도, 부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등기 이게 필요하겠죠. 당연히요. 자, 이런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유치권에서는요, 유치권 선입하기 위한 요건,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험장, 기본서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이 유치권에 있어서 유치권자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가, 이걸 이제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겠죠? 여러분 42페이지 보시면 성립 요건에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적에 도래했을 때 배제하는, 즉 유치권 성립하는 것을 배제시킨다라는 약정이 없다면 유치권은 당연히 생긴다. 이렇게 점유한 자한테, 그죠?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의 권리는, 그러니까 유치권의 내용에 되어 있어요. 유치권 권리는 당의 목적물을 꽉 쥐고 있는 힘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걸 유치효라 그러죠. 그 외에 경매권, 간이 경매 충당권, 간이 변제 충당권, 과실 수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보존요소 사용권, 별채권 등이 있고, 의무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성관주의 의무,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다루라 이 말이죠.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자기 물건처럼 다루면 되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성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유치권을 소멸하는 것은 뭐 나중에 또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질권은요, 기본적으로 질권은 동산에 대하여 당의 목적물을 돈을 빌려 쓰는 채무자가 어떤 동산을 상대방 채권자한테 건네주고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동산을 인도해 주는 게 대원칙이죠. 따라서 질권은 원칙적으로 동산 질권이 원칙이지만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질권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성립 요건에서는 동산 질권은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 사이에 질권자가 채권자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질권 질권은 동산 또는 권리, 기본은 동산입니다. 동산 질권에 관한 내용을 권리 질권에 더 준용하니까요. 자, 동산 질권 설정자와 채권자인 질권자 사이에 약정을 해야죠. 질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산에 관하여 당사자 법령을 통해서 하니까 그 동산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인도. 누구한테 인도하죠? 설정자가 누구한테? 질권자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질권자가 점유해야 되는 거죠. 이때 질권자가 점유하는 것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묻지 않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괜찮아요. 다만 간접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설정자한테 돌려주고 네가 점유해라 이건 안 돼요.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네가 점유해라.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자, 인도. 그래서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하죠. 자, 이렇게 성립하면, 이거 다 물론 이때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죠. 돈 받을 권리요. 여기에 질권자는 채권자입니다. 그렇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권이 성립하겠죠. 자, 동산 질권이 성립하면 경매권, 자, 질권에는 경매권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 질권자가 뭐해요? 당의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적 효력도 있죠. 이게 또 알아두셔야 돼요. 유치효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물론 그 외에 뭐 간이 변제 충당권이나 별제권도 있는 데죠. 물론 또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성관주의 의무로 조심해야 되겠고, 자, 이 질권자한테는 질권의 범위 내에서 전지를 할 수 있다. 즉, 질권자요. 채권자인 질권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제3자한테 돈을 빌려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물, 채무자가 나한테 맡겨놓은 질물이잖아요. 그 질물을 다시 자기가 돈 빌려 쓰는 데다가 질물로 제공하는 경우, 이걸 전질이라 그래요. 전질. 이걸 전질이라 그래요. 전질. 이 전질은 두 가지 있어요. 종전에 채무자가 승낙을 해주기 때문에 이 채권자인 질권자가 다시 자기 채무를 위해서 그 질물을 이용하는 것을 승낙전지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설정자, 채무자가 동의해 준 거죠? 설정자가 동의해 준 거예요. 종전에 질권 설정자가 승낙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질이에요. 이거 승낙전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승낙받지 않고 질권자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돈을 빌려 쓰면서 자기 채무를 위해서 질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걸 뭐냐? 이걸 책임전지라고 그래요. 이 책임전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물을, 채무자로부터 받은 질물을 다른 사람, 자기의 채권자한테 질물로 또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때 그 질물만 넘기는 거냐, 아니면 자기가 채무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함께 질물과 넘기는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때는 채권과, 자기의 채권과 질물에 의한 질권이 발생돼 있잖아. 이 채권 질권을 함께 공동으로 자기의 채권자한테 질물을 넣는다. 입질. 이게 통설이죠. 채권 질권 공동 입질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별도로 배울 겁니다. 자, 질권. 예컨대 이런 거죠. 갑으로부터 을이요. 여기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고 1,000만 원 채권 있어요. 돈 빌려주고, 자, 이 사람의 예컨대 뭐 다이아몬드 반지 할까요? 다이아 반지 1억짜리를 자기가 인도받았다 이 말이죠. 인도. 이렇게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피담보 채권과 요 질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질권이 성립하겠죠. 질권.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을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질권자예요. 질권자. 그쵸? 이게 질권자. 채권자가 질권자 돼야 되죠? 질권자. 해야 되겠죠? 그럼 전질이라는 제도는 뭐냐? 전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질권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 병한테 돈을 500만 원 빌렸었어요. 그럼 500만 원 이 사람이 채권자. 여기가 채무자가 되겠죠. 질권자가 채무자. 해야 되겠죠? 500만 원 채무자. 자, 이때 이 돈을 500만 원 빌려주면서 그냥 안 빌려준다. 담보 줘. 그러니까 담보를 뭐 주냐? 이걸 준다는 거야, 이걸. 이것을 준다는 거야,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1,000만 원 채권하고 요 다이아 반지, 요것을 이 사람한테, 야, 요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요. 1,000만 원 자기의 채권, 요 채권 누구한테 대한 채권이에요? 갑에 대하여.
이 채권에다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다야반지. 이것을 이렇게 인도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인도.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전질권자. 질권자인데 채권자죠, 채권자. 이 사람 뭐예요? 전질권 설정자. 전질권 설정자 뭐예요? 질권자죠. 그죠? 이게 관계가 뭐라고? 전질. 자, 여기에 있는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했으니까 뭐야? 책임전질. 만약에 갑이 을한테 이런 행위를 미리 사전에 갑이 을한테 승낙을 해줬다 하면 이 전질 뭐라 한다고? 책임전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법률관계가 3자 간의 법률관계 되겠죠? 이 관계를 우리가 배우는 게 전질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뭐 그 정도로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질권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것은 공부할 내용이 참 많아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빌려 쓰면서 채무자가 그 자신의 채무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채권자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때 채무자가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죠. 저당권.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의 대표입니다. 그죠? 그 대신에 대상물은 부동산이어야 하고요. 아니면 지상권이거나 전세권에 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약정이니까 등기로 해야겠죠?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이게 또 담보물권이니까 돈 받을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겠죠? 이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돈 받을 권리. 이런 전제하에 네 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하겠죠. 이렇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이게 되겠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제3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은 누구예요? 저당권자인 채권자죠. 이 사람은 채권자여야 됩니다. 반드시 동일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죠. 이때 제3자가 저당권 설정해 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설정자가. 이게 저당권 설정자인데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는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제3자를 우리는 물상 보증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요 제3자를요. 요 제3자를. 이 사람을 제3자를 물상 보증이라고 그래요. 즉 제3자인 물상 보증인은 뭐냐? 자기는 채무는 없죠. 돈을 안 빌렸잖아요. 돈 빌린 사람은 채무자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 부동산 위에 책임만 지는 거죠. 따라서 채무 없는 책임을 지는 자예요.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자기 부동산 위에다 했으니까. 그래서 물상보증의 특징은 채무 없는 책임을 지는 자. 이게 물상보증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 성립하면 결국은 변제할 날짜가 되면 변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효력이죠. 그러면서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당권 침해됐을 때 보호받는 방법. 또 저당권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그 저당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부동산 물건이니까 팔았을 때 이 법률관계 어떻게 정리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피담보 채권이란 채권이 막 증감 변동해. 이렇게 변화되었다가 나중에 특정 시점에 가서 이렇게 결산기라 해서 정리한 날짜를 정해놓고 채권액을 딱 정해놓고 장애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설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의 저당권을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거래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산할 때 가서 총 돈 갚을 금액 얼마 정하는 거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근저당권이라고 해요. 이런 제도도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죠.
자, 저당권은 아주 기본적 틀만 일단 알아두십시오. 아, 이런 거구나. 우리 사회에서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당권 아닙니까? 특히 그 안에서 근저당을 많이 합니다. 단주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당을 설정할 때는 보통 공동저당을 많이 해요. 동일한 채권, 똑같은 돈을 빌리는데 부동산 여러 개 위에다가 똑같이 저당권, 그 채권을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에다가 저당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은, 즉 대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물 등기가 돼 있고 대지, 토지 등기가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단독주택이라 하면.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말이죠.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쓴다. 돈을 한 2억 빌린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지에도 저당을 설정하고 건물에도 저당을 설정해요. 그러면 2억 원이란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부동산 두 개에다가, 즉 대지, 토지의 저당권, 건물의 저당권 2개 설정했죠. 이런 경우에 그 은행은 공동저당권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채권,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2개 이상의 저당을 갖는 것. 이때 이 2개 이상을 가진 그 저당권자를 공동저당권자라고 그래요. 이 공동저당권자는 보호받는 그런 제도가 2개 이상을 유지하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공동저당 제도도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본 교과서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담보물권까지 쭉 정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채권법으로 가서 정리하도록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을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 막 구체적인 내용을 막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 가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